페이지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 자, 여기는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이 우주의 수많은 별과 행성들이 어떻게 생겼나, 이 과정을 배우는 단원이었어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자, 우주에 원소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발견된 원소는 총 몇 종류나 됩니까? 우주에 있는 원소는 몇 종류나 돼요? 주기율표의 원소가 몇 개 정도 있어요? 원소는 번호로 치면 주기율표에 1번부터 현재 118번까지 붙어 있어요. 근데 이 118종류의 원소가 다 우주에 존재하지는 않아요. 실제로는 1번부터 약 92번까지가 실제로 자연계에 존재를 하고요. 93번부터는 자연계에 없어요. 그럼 걔네는 뭐냐?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원소예요. 그래서 지금도 원소는 새로 계속 생기고 있어요. 실험실에서 연구해가지고 새로운 원소를 자꾸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우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건 92개 정도 돼요. 자, 그 중에서 별을 이루는 원소에 대해서 우리가 별을 연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별이라고 하면, 여러분 태양은 별입니까? 태양은 별이에요? 별이죠? 지구는 별이에요? 달은 별이에요? 왜 지구와 달은 별이라고 안 해요? 지구와 달은 왜 별이 아니고 태양은 왜 별이야? 그죠. 스스로 빛을 내야만 우리가 별이라 그래요. 스스로 빛을 내야만 별이라 그래요. 그래서 별의 다른 이름,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항성이라고도 부릅니다. 항성.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항성. 지구와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태양빛을 반사하여 빛을 내는 거기 때문에 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우주에 있는 별을 관측하고 싶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당연히 태양이지요. 그럼 태양 말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어디에 있냐? 지구에서 약 4.4 광년쯤 가면 있어요. 광년이 뭐야? 1광년은 빛의 속도로 1년 갈 때 걸리는 거리가 1광년이에요. 자, 그럼 4.4광년 거리에 있어 빛의 속도로 4.4년 가면 태양 말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나와요. 빛의 속도에서 4.4년이에요. 우주선 타고 가면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수십만 년 걸려요. 빛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별을 연구하고 싶어도 직접 별까지 가서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야. 너무 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별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어. 근데 직접 갈 수는 없어. 그래서 우리 주로 뭘 이용하냐? 별에서 오는 빛을 분석해요. 그게 스펙트럼이죠. 태양도 별이니까 우리 태양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면, 자, 태양에서 빛이 하나 왔다 칩시다. 태양에서 빛이 쭉 가요. 여러분, 태양빛은 무슨 색? 태양빛은 무슨 색? 얼씨구. 그럼 여러분, 지금 이 교실에 있는 모든 사물이 어떻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막 칠판도 보이고, 책상도 보이고, 이거 어떻게 보이는 거야? 자, 지금 전등에서 빛이 나요. 전등에서 나오는 빛이 여기에 땅 반사되었다가 여러분들 눈으로 들어가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교실에는 전등불빛 하나밖에 없어요. 자, 전등불빛 무슨 색으로 보여요? 흰색, 그죠? 우리 흰색 불빛 하나 가지고 잘 보세요. 여기 이런 색깔도 보이고, 파란색도 보이고, 빨간색도 보이고. 자, 흰색 불빛 하나로 모든 색깔을 다 보고 있네요. 이 교실 안에.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흰색 빛 안에는 뭐가 들었어? 모든 색깔의 빛이 다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빛은 다 더하면 하얀색 되는 거 알아요? 빛 다 더하면 하얀색 되는 거 몰라요? 물가면 다 더해서 검은색이 되지만 빛은 다 더하면 흰색이 돼요. 태양빛 아래에서 모든 색깔 다 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태양빛 무슨 색? 흰색이에요. 모든 색이 다 섞인 색이라고요. 알겠어요? 이렇게 모든 색이 다 섞여서 흰색으로 보이는 빛,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백색광이라고 불러요. 백색광. 태양 대표적인 백색광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는 전등불 대표적인 백색광이에요. 자, 이 백색광을 프리즘에 통과시켜요. 프리즘에 통과시켜요. 여러분, 빛이 프리즘에 들어가면 이렇게 꺾이는 거 알고 있습니까? 프리즘에 들어가면 꺾이는 거?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빛이 프리즘으로 들어가면서 굴절했다. 들어봤어요? 중1 때 배워요. 빛의 굴절. 빛이 프리즘으로 들어가면 꺾여요. 그리고 프리즘에서
나올 때 또 꺾여요. 2번 이렇게 꺾여요. 그래서 들어갈 땐 백색광 하나였는데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파이즈노초 파남보 무지개로 쫙 분리돼서 나와요. 이런 거 본 적 있죠? 이걸 사진으로 찍은 게 이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렇게 파이즈노초 파남보 쫙 무지개로 나온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거 언제 배웠어? 중학교 때.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연결된 이 색깔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 스펙트럼. 스펙트럼 중에서도 무슨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 자, 1번, 2번 어디가 빨간색이에요? 맞아요. 1번이 빨강이에요. 자, 이쪽이 빨강. 그리고 여기가 보라. 빨주노초 파남보가 쫙 있어요. 빨간색이 제일 적게 꺾였어. 보라가 제일 많이 꺾였어. 자, 이 빨주노초 파남보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빛이 파동인 건 알아요? 빛 이렇게 실제로 가고 있는 거 압니까? 파동 중에서도 횡파인데. 자, 빨간색을 내가 굳이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보라색을 굳이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자,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그렇죠. 제일 높은 데부터 높은 데까지를 파장이라고 부르거든. 빨강은 파장이 길어요. 보라는 파장이 짧단 말이에요. 얘는 길어. 즉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져요. 그러면 파장이 긴 빨간색, 파장이 짧은 보라색, 누가 더 에너지가 큰 빛이게요? 맞아요.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높다 그래요. 파장이 이렇게 짧은 빛일수록 얘는요 에너지가 큰 거예요. 얘는 파장이 짧아서 에너지가 크고 얘는 파장이 길어서 에너지가 낮다.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서 보라가 제일 에너지가 세요. 빨강 제일 에너지가 약해요. 그 다음 빨간색의 바깥쪽에도 빛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 우리 눈에 보이는 여기까지를 무슨 빛이라고 불러요? 가시광선. 가능해요. 볼시. 내 눈에 보이는 게 가능해요. 내 눈에 보이는 건 가시광선. 그럼 이건 내 눈에 안 보이거든요? 빨간색의 바깥쪽에 있어. 이름이 뭐겠어요? 적외선. 적외선. 그럼 이 적외선은 빨간색보다 파장이 길겠어요? 짧겠어요? 아니, 더 길어요. 일로 갈수록 파장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외선은 빨강보다 에너지가 더 낮은 빛이에요. 보라색의 바깥쪽에도 빛 있어요. 내 눈에 안 보일 뿐. 보라색의 바깥쪽에 있다? 자외선이에요. 얘는 보라보다 파장이 더 짧아요. 그러니까 보라보다 에너지가 더 높은 빛이에요. 근데 내 눈에는 딱 가시광선만 보여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어쨌든 이 모든 빛이 다 모여있으면 이게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백색광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프리즘이 안에 들어있어서 이렇게 눈에 현미경처럼 대고 빛을 보는 장치가 있어요. 이렇게 안에 프리즘이 있어가지고 눈 대고 보면 빛이 쫙 분리되어 보이는 이 도구를 분광기라고 합니다. 여기 있네요. 분광기. 이거는 프리즘인데 분광기는 이렇게 눈에다가 대는 것처럼 생겨가지고 안에 프리즘이 들어있어요. 분광기 눈에 대고 보면 이게 스펙트럼으로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분광기를 이용해서 봤을 때 모든 색이 다 들어있으면 연속 스펙트럼. 이건 백색광을 봤을 때랑 이렇게 보여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런데 내가 멀리 있는 별의 스펙트럼을 지금부터 분석할 거예요. 이 스펙트럼이라는 게요, 우리 중학교 때 연속 스펙트럼 하고 또 무슨 스펙트럼 배웠어요? 연속 스펙트럼하고 또 뭐 배웠어요? 불꽃 반응의 불꽃색 보면 무슨 스펙트럼 나왔어요? 배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면서 불꽃 반응 보면 무슨 스펙트럼 나와요? 이렇게 생긴 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몰라요? 선 뚝뚝뚝? 이거 우리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어요? 선 스펙트럼으로 배웠어요. 선 스펙트럼. 그쵸? 근데 요 선 스펙트럼의 이름을 우리는 앞으로 방출 스펙트럼으로 바꿔서 부를 거죠. 왜냐면 선 스펙트럼이 이제 두 종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배경이 까맣고 선의 색깔이 있는 방출 스펙트럼이 있고, 이런 식으로 배경의 색깔이 있고, 왜 안 보여? 배경의 색깔이 있고 선이 까만색, 이러한 선 스펙트럼이 있어요. 이것도 스펙트럼으로 치면 선 스펙트럼으로 판단해요. 얘도 선 스펙트럼, 얘도 선 스펙트럼인데 이거는 방출 스펙트럼, 이렇게 되면 흡수 스펙트럼. 우리는 흡수 스펙트럼 안 배우고 중학교 때 방출 스펙트럼만 그냥 선 스펙트럼으로 배운 것 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이런 방출 스펙트럼을 봤냐? 불꽃 반응할 때 방출 스펙트럼 봤단 말이죠. 그럼 불꽃 반응은 왜 이렇게 뚝뚝뚝 끊어지는 선만 나왔을까요?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모든 색깔의 빛을 다 방출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걸 분광기로 보면 이 안에 모든 빛이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불꽃 반응할 때 그 불꽃 안에는 얘는 모든 빛을 다 내지 못해요. 이 중에 얘는 몇 가지 딱딱딱 정해진 빛만 낸단 말이에요. 그 정해진 빛에 해당하는 선만 스펙트럼으로 뚝뚝 끊어져서 보인 거예요. 이게 선 스펙트럼이거든요. 그러면 왜 불꽃 반응은 모든 빛이 다 안 나오는가? 자, 지금부터 잘 봐요. 기본적으로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원자는 어떻게 생겼게요? 가운데 플러스를 띠는 원자핵과 이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라는 애로 이루어져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전자는 아무 데서나 도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다 돌 수 있어요? 아닌 거 알죠? 전자 어떻게 돌아요? 에헤이, 전자 어떻게 돌아요? 전자는 딱 정해진 궤도에서만 원자핵 주위를 돌 수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전자 정해진 데서만 도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마치 양파 껍질처럼 겹겹이 쌓여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전자 껍질 모형이라 그래요. 껍질. 이 전자들이 껍질처럼 싸고 있는 거야. 원자핵에 가장 가까운 껍질을 1번 번호를 붙여줘요. 1번 껍질. 얘 2번 껍질. 얘 3번 껍질이에요. 원자핵에서 멀어질수록 숫자가 꺼져요. 껍질 숫자가. 자, 1번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갈 수 있니? 2개 들어갈 수 있는 거 알죠? 2번 껍질부터 몇 개 들어가요? 8개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1, 2, 3번 중에 누가 에너지가 제일 높은 껍질이에요? 지금 저 셋 중에. 원자핵에 가까운 애, 먼 애. 누가 에너지가 더 높은 껍질일까요? 어느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껍질의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원자핵에 가까우면 에너지가 낮아요. 원자핵에서 멀면 에너지가 높아요. 알겠습니까?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원자나 분자 같은 애들은 에너지가 높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에너지가 높으면 불안정한 거야. 왜냐면 1껍질에 전자가 있다고 쳐봐요. 1껍질은 원자핵이랑 거리가 가깝잖아요. 꽉 붙잡혀 있어요. 근데 3껍질 정도 가면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땡기는 힘이 좀 약해져요, 얘가.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얘는 좀만 자극이 오면 원자핵이 땡기는 힘을 끊고 밖으로 도망도 갈 수 있어요. 도망갈 수 있다는 건 뭐야? 얘는 불안정해요. 언제 나갈지 몰라. 근데 얘는 안정적으로 잡혀 있거든요. 에너지가 낮은 게 안정한 거예요. 에너지가 높으면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면 얘네는 불안정한 걸 싫어해요. 그래서 항상 에너지가 낮은 쪽을 향해서 가고 싶어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런데 어떤 전자가 1번 껍질에 있었어요. 내가 3번으로 가고 싶어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어요. 대신 가려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에너지 방출해야 돼요? 에너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는데 흡수해야죠. 에너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니까 에너지를 흡수해야 갈 수 있잖아요. 이때 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반대로 3껍질의 전자가 1껍질로 가고 싶어요. 그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거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너지를 방출해야 갈 수 있어요. 자, 이때 요 방출하는 에너지 있죠. 이걸 어떻게 방출하게 해요? 빛으로 방출해요. 이때 방출하는 빛을 찰칵 사진으로 찍은 게 선 스펙트럼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얘네가 높은 데 있던 게 낮은 데로 떨어지면서 방출하는 빛을 찍으면 선 스펙트럼 중에서도 방출 스펙트럼으로 나오겠어요?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오겠어요? 방출 스펙트럼으로 나오는 거예요. 얘가 내는 빛을 찍었으니 얘가 내는 그 빛만 선명하게 그 부분만 딱 이렇게 색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이게 왜 선으로 나오냐면 여러분 1껍질이 에너지가 제일 낮은 껍질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1껍질이 에너지를 1만큼 가진다 칩시다. 2껍질이 10 가진다고 치고요. 3껍질이 15만큼 가진다 칠게요. 자, 3껍질의 전자가 예를 들어 2껍질로 내려간다고 쳐요. 그럼 에너지를 얼마 버려야 돼요? 5를 버려야 돼요. 2에 있던 애가 1로 내려가면 9를 버려야 돼요. 3에 있던 애가 1로 바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14를 버려야 되죠. 자, 5 버리고 9 버리고 14 버리고 이 세 개 말고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 얘가? 나는 한 여기까지만 가서 2만 버리고 싶은데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전자는 딱 정해진 데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이 사이에 못 들어가요. 껍질 사이에. 그러니까 이 전자가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는 5 아니면 9 아니면 14 3개밖에 안 나와. 5에 해당하는 선 하나 딱, 9에 해당하는 선 하나, 14에 해당하는 선 하나, 이렇게 뚝뚝뚝 끊어지는 선 이거 3개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펙트럼이 선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 방출하는 게 아니라 방출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서. 이해했어요? 그럼 거꾸로. 자, 여기 있던 애가 이쪽으로 올라가요. 그럼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죠? 여기 있던 애가 여기로 올라가요. 흡수해야 되죠? 이렇게 갈 때도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는 3종류밖에 안 나와요. 흡수 스펙트럼도 선 3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흡수 스펙트럼은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 에너지를 쫙 줘요. 연속 스펙트럼을 쭉 주면 얘가 그 중에 지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 3개만 딱딱딱 흡수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통과시켜버리는 거예요. 사진을 착각 찍어봐요. 어떻게 나오나. 나머지는 전부 무지개가 나오는데 얘가 흡수한 3부분만 시꺼멓게 뚝뚝뚝 흡수해서 안 나오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방출 스펙트럼은 얘네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면서 방출하는 게 뚝뚝뚝 요렇게 선 색깔로 나온 거고, 흡수는 연속을 다 줬는데 그중에 이놈들이 지 흡수할 수 있는 것만 쫙쫙 흡수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버린 걸 찍은 거죠. 버린 건 그대로 연속으로 나오고 흡수한 부분만 이렇게 뚝뚝 끊어져서 나오는. 하지만 얘가 방출한 에너지나 흡수하는 에너지나 그 크기는 어때요? 똑같죠. 방출할 때도 여기서 여기로 갈 때 5, 9 아니면 14 셋 중에 하나 방출. 흡수할 때도 여기서 여기로 갈 때 9 아니면 5 아니면 14 3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흡수든 방출이든 찍으면 선 위치는 원소의 종류만 같다면 똑같이 나와요. 뭔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은 높은 데 있던 전자가 낮은 데로 내려가면서 방출을 한 거고요. 흡수 스펙트럼은 낮은 데 있던 전자가 높은 데로 가면서 흡수해갖고 나온 스펙트럼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하늘의 별을 연구하고 싶은데 별이 너무 멀어. 갈 수가 없어. 그럼 별빛이라도 연구해야지. 별빛을 이렇게 쫙 스펙트럼으로 분광시켜갖고 연구한단 말이에요. 자, 별은 온도가 겁나게 높아요. 무지하게 뜨겁죠? 태양만 해도 백색광을 낼 정도로 뜨겁잖아요. 이거 엄청 뜨거워야 백색광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가 별인데 별처럼 뜨거운 애들은 원래 모든 빛을 다 방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별빛의 스펙트럼을 쫙 분광시켜보면 원래는 무슨 스펙트럼이 나와야 돼요? 연속이 나와야 돼요. 태양처럼. 근데 이 별빛이 나오다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주변에 보통 별이 대기가 있어요. 지구에도 대기가 있듯이 별에도 대기가 있어요. 그러면 나올 때는 원래 연속이었는데 겁내 뜨거우니까 이게 나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주변에 온도가 낮은 요 대기에 지나가면서 일부가 흡수가 돼요. 아까 낮은 전자가 높은 데로 올라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그랬잖아. 요 대기를 지나가면서 에너지의 일부가 흡수되고 남은 것만 지구로 도착을 해서 내가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별에서 온 스펙트럼을 분광기로 쫙 찍어보면 무슨 스펙트럼으로 보이겠어요? 연속이어야 하는데 중간에 얘네가 흡수한 게 뚝뚝뚝 시커멓게 끊어져서 보이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별에서 오는 스펙트럼은 무슨 스펙트럼으로 보여요? 흡수 스펙트럼으로 보여요. 별에서 오는 스펙트럼은 다 무슨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원래는 뜨거운 별에서 연속으로 나왔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중간에 저온의 기체, 대기 같은 거를 한번 지나오면서 일부가 흡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 부분이 시꺼멓게 뚝뚝 끊어진 거야. 이게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 흡수 스펙트럼에 뚝뚝 끊어진 이 선을 연구하면 뭘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불꽃 반응할 때 요 방출 스펙트럼 선 연구에서 뭐 알아냈었죠? 이 안에 어떤 물질 들었나? 이거 알아낼 때 썼잖아요. 근데 어차피 방출 스펙트럼 선이나 흡수 스펙트럼 선이나 종류만 같으면, 안에 들어있는 원소 종류만 같으면 선 위치는 똑같이 나온다면서? 그럼 얘를 연구해도 뭐 알 수 있겠네요? 안에 있는 원소의 종류 알 수 있겠네요. 왜냐면 이게 흡수할 때
딱 흡수하는 숫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또 원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안에 어떤 원소가 들어있냐에 따라 선 위치가 정해져서 나오기 때문에 이걸 연구하면 별에서 온 흡수 스펙트럼을 연구하면 여기서 어떤 원소들이 얘를 흡수해갖고 검은 선이 됐구나. 즉 별의 대기에 어떤 원소가 있는지 알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별의 스펙트럼을 연구하여 알 수 있는 것 1번 선 위치를 연구하면 뭘 알 수 있어요?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어요. 거기다 2번 사실은 뭐까지 알 수 있냐면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양도 알 수 있다. 양은 어떻게 아냐? 이 선의 폭, 굵기를 비교하면 돼요. 그 원소의 양이 많을수록 굵기가 굵게 나타나요. 그럼 얘가 그만큼 많이 들었구나. 그래서 스펙트럼을 연구하여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예요. 1.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 2.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양. 이 두 가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근데 가끔은 이제 어떤 경우도 있냐면 가끔은 이렇게 스펙트럼을 찍었더니 흡수가 아니라 방출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방출 스펙트럼은 언제 나오냐? 자, 불꽃 반응할 때 왜 그 불꽃을 연구하면 방출 스펙트럼을 보이는지 생각해봐요. 이 불꽃이 여기가 이제 빡쳐. 말일 장난이에요. 자,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의 기체에서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할 때 이게 나타나요. 고온의 기체가 뭐냐면 뜨거운 기체인데 이 안에 모든 원소가 다 들어있는 게 아니라 몇몇 개만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딱 지들이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 몇 개만 딱딱 내거든요. 그걸 찍으면 이렇게 방출 스펙트럼으로 보여요, 여러분. 자, 그럼 봐봐요. 이 그림을 이제 보세요. 자, 별처럼 겁내 뜨거운 물체, 겁내 뜨거운 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고온의 물체 혹은 고온의 광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뜨거운 물체에서 바로 나오는 빛은 이렇게 연속으로 나와요. 별처럼. 여기까지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뜨거운 물체에서 나왔다가 중간에 저온의 기체를 지나가면 이게 흡수 스펙트럼이 돼요. 저온의 기체의 일부가 흡수돼 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언제 나오냐? 고온의 기체. 아니 선생님, 고온의 기체와 고온의 광원이 뭐가 다릅니까? 고온의 광원은 모든 빛을 다 낼 수 있는 애고요. 고온의 기체는 뜨겁긴 한데 이 안에 모든 종류의 원소가 다 들어있질 않아가지고 정해진 빛만 낼 수 있는 애를 말해요. 이해했습니까? 두 개가 조금 다른 거예요. 말장난. 이 통합과학은 다 말장난이에요. 얼마나 함정을 치사하게 파는지 알아요? 고온의 광원이냐 고온의 기체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다른 의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은 고온의 광원, 요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하는 빛을 찍은 거다. 요 두 개 구분하셔야 돼요.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요 세 개 그림을 보고 여기서 무슨 스펙트럼이 나올 건지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하지만 어쨌든 흡수든 방출이든 이걸 두 개를 이용해서 연구하면 알아낼 수 있는 건 똑같다. 뭘 알 수 있냐? 1. 원소의 종류. 2. 원소의 양. 됐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33쪽에 있습니다.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알 수 있는 것 1번 원소의 종류 알 수 있어요. 이 원소의 종류는 뭐로 알 수 있냐? 선의 위치, 개수, 굵기 이런 걸 이용하면 종류를 비교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원소의 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질량 P 혹은 원소의 양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들었냐도 알 수 있어요. 뭘 비교하면 흡수선의 세기, 즉 폭을 비교하면 아하, 많이 들어있는 원소의 선일수록 세기가 강하게 나타난대요. 이 두 가지를 알 수 있구나. 그래서 별을 연구할 때 스펙트럼을 분석해갖고 별의 어떤 종류의 원소가 얼마나 들었나 이런 거 연구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럼 태양은요? 태양의 스펙트럼은 아까 전에 배운 세 종류 중에 어떤 종류로 나타나겠어요? 연속 스펙트럼이지만 자, 태양의 스펙트럼도 연속처럼 보이지만 태양도 별이죠. 태양의 대기 있게요, 없게요? 있죠. 그럼 태양도 대기를 지나가면서 흡수되는 에너지가 없을까요? 태양 연속 스펙트럼처럼 보이지만 태양을 갖다 스펙트럼을 아주 크게 쫙 확대를 하면 태양의 스펙트럼에도 이렇게 뚝뚝 끊어진 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태양은 연속 스펙트럼이다 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아예 태양의 스펙트럼을 흡수선 그려주면 흡수 스펙트럼이기도 해요. 연속이면서 흡수. 이거는 학교마다 약간 다르게 가르쳐줄 수 있어요. 학교 학습지에서 어떻게 가르쳐주냐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태양의 스펙트럼에도 흡수선이 있긴 해요.
요 태양의 스펙트럼 흡수선은 누가 제일 먼저 발견을 했냐면 여기 보여요? 프라운호퍼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태양의 흡수선엔 프라운호퍼선이라는 이름을 특별히 붙여줬어요. 태양의 스펙트럼에 있는 흡수선 이름이 프라운호퍼선이에요. 요 검은색으로 돼 있는 선은 흡수선이라 하고 아까 전에 여기처럼 방출 스펙트럼에 있는 이러한 선은 방출선이라 그래요. 이름은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자, 우리가 우주에 있는 별을 연구할 때 주로 뭘 쓴다? 별의 스펙트럼을 쓴다. 별에서 오는 스펙트럼은 다 무슨 스펙트럼? 세 종류 중에 무슨 스펙트럼? 별빛의 스펙트럼은 다 무슨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우리 이거 연구해갖고 뭘 알아내? 별을 이루는 원소의 종류, 별을 이루는 원소의 양 두 가지를 알아낼 수 있다. 됐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여러분 할 줄 알죠? 예를 들어 별 A만 봅시다. 별 A. 별 A의 스펙트럼이 이런 식으로 나타났어요. 자, 요 스펙트럼 쭉 연결해갖고 이 안에 어떤 원소 들어있는지 찾는 거 알죠? 예를 들어서 수소는 모든 선이 다 이거랑 위치가 딱 맞네? 그러면 이 별에 수소 들어있구나. 이런 식으로 찾는 거. 근데 칼슘 봐봐요. 이 선이 지금 여기 없죠? 그럼 이 별에는 칼슘은 들어있어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찾는 거 알죠? 하나라도 선이 없으면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 원소선이 다 여기에 있어야 이 원소가 별에 포함되어 있구나. 이렇게 찾는 겁니다. 오케이? 할 수 있죠?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있습니까? 자, 이렇게 우주를 연구했어. 자, 우주의 원소를 연구했더니 이 별도 연구하고 저 별도 연구하고 요 별도 연구하고 별의 스펙트럼을 다 연구한 거야. 그랬더니 모든 별에 다 어떤 원소가 제일 많더라? 수소가 제일 많더라는 사실을 알아냈어. 우주엔 수소가 제일 많은가 보다. 이렇게 알아낸 거죠. 두 번째로 누가 많더라? 헬륨이 많더라. 그래서 우주의 수소와 헬륨이 첫 번째, 두 번째로 많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퍼센트로 치면 수소가 74, 헬륨이 24, 이게 비율로 치면 약 몇 대 몇? 3대 1 정도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이 3대 1로 분포해 있구나. 이거 어떻게 알아냈어? 우주에 있는 수소와 헬륨을 다 샜겠어? 아니죠. 별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알아낸 거예요. 알겠죠?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 B가 3대 1. 자, 중요한 거. 이게 질량비인지 개수비인지 잘 보셔야 돼요.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스펙트럼으로 알아낸 거기 때문에 스펙트럼은 얘네들의 양을 알 수 있는 거라서 우주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라는 사실을 어디서 알아냈어? 스펙트럼을 연구해서 알아냈어.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이제 35쪽으로 갑시다. 여러분, 원자는 가운데에 있는 원자 핵과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건 다 알 거예요. 원자 핵 쪼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원자 핵 쪼개면 안에 뭐 들었어요? 띠로리, 원자핵 안에 뭐 들었어요? 플러스를 띄는 입자도 있고 전하를 띄지 않는 입자도 있잖아요. 그래! 원자핵 안에 들어있는 이 플러스를 띄는 입자 이름 뭐야? 양성자. 그 다음 요 전하를 띄지 않는 입자 이름 중성자. 여러분, 원자핵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있어요. 제가 지금 양성자도 2개, 전자도 2개 그렇습니다. 이 원자는 지금 전기적으로 무슨 성? 중성이죠? 자,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요. 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전하량인데 누구와 누구의 전하량이에요? 플러스를 띤 양성자와 마이너스를 띤 전자의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여기까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양성자, 중성자를 또 잘라보겠습니다. 양성자, 중성자 안에 더 작은 알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루는 더 작은 알갱이, 얘를 뭐라고 불러요? 얘를 뭐라고 불러요? 왜들 이래요? 우리 배웠잖아요. 뭐요? 쿼크. 좋아요.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루는 더 작은 알갱이 쿼크. 제가 지금 양성자에도 알갱이 3개, 중성자에도 알갱이 3개, 실제로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 3개씩 모여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쿼크를 또 쪼개볼까요? 쿼크보다 더 작은 알갱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아직까진 발견을 못했어요. 쿼크보다 더 작은 게 있다, 없다. 아직 과학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진 발견을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선 얘가 제일 작네요. 맞습니까? 얘가 제일 작다. 그래서 우린 쿼크를 뭐라고 부르죠? 기본 입자. 더 이상 쪼갤 수 없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알갱이에요. 이게 쿼크예요. 기본 입자. 그 다음 여러분 여기 전자 얘 쪼갤 수 있어요, 없어요? 전자 쪽에서 더 작은 알갱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전자는 진짜 가장 작은 입자예요. 그래서 이 전자도 뭐예요? 얘도 기본 입자예요. 그럼 기본 입자에는 쿼크와 전자 같은 애들이 속하겠군요. 됐습니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알갱이. 여러분, 쿼크 우주에 몇 종류? 쿼크 몇 종류? 6종류. 오케이. 쿼크 6종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쿼크가 총 6종류, 뭐 업 쿼크, 다운 쿼크, 참 스트레인지, 탑, 바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다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쿼크는 총 6종류 있는데 그 중에 업 쿼크, 다운 쿼크, 기타 등등이 있다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업 쿼크를 위 쿼크, 우리말로 표현하면, 다운 쿼크는 아래 쿼크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쿼크는 업, 다운을 표함해 6종류. 요 정도만 기억하셔도 충분해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여러분, 업 쿼크와 다운 쿼크는 전하를 띠나요? 안 띠나요? 아까 전에 기본 입자에 속하는 전자는 당연히 전하를 띄어요. 맞죠? 음전하를 띠잖아요, 전자는. 그럼 업이나 다운 쿼크는 전하를 띱니까? 띱니다. 6종류의 모든 쿼크는 다 전하가 있어요. 기본 입자는 기본적으로, 요 쿼크는 기본적으로 다 전하를 띄어요. 그럼 업 쿼크는 전하를 얼마나 띠냐? 자, 우리 전자가 마이너스를 띠잖아요. 전자가 띠는 전하량을 마이너스 2라고 놓기로 했어요. 실제로 굉장히 복잡한 숫자예요. 몇 점 몇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점 막 이렇게 가는데 숫자가 복잡하니까 전자가 띠는 전하량을 마이너스 2로 하자라고 그냥 잡았어요.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업 쿼크 하나의 전하량은 플러스 3분의 2가 돼요. 다운 쿼크 하나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3분의 아이고 플러스라고 썼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됩니다. 업은 플러스 하나를 띄고요. 다운은 마이너스 하나를 띄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양성자는 쿼크 3개가 모인 거잖아요. 무슨 쿼크, 무슨 쿼크? 양성자는 업 쿼크가 2에 다운 쿼크가 하나입니다. 이렇게 3개예요. 근데 업 쿼크 하나당 플러스 3분의 2잖아요. 이런 게 2개. 다운 쿼크 하나당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요. 이런 게 1개. 자, 그럼 다 더하면 얼마예요? 다 더하면 얼마예요? 여기가 이렇게 돼. 계산이 어려워요. 이게 나와요? 이거죠. 자, 아까 전에 전자 하나의 전하량을 마이너스 2로 놨죠. 양성자 하나의 전하량은 플러스 2네요. 전자랑 양성자랑 전하량의 크기가 같고 부호만 반대네요. 그러니까 양성자 수랑 전자 수가 같으면 중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중성자는 어떻게 되냐? 얘는 업이 하나예요. 다운이 2개입니다. 그러면 3분의 2가 하나에 마이너스 3분의 2가 2개예요. 총 전하량 얼마예요? 아니요. 그래서 중성이에요. 그래서 중성자. 오케이? 여기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얘네들의 전하량하고 몇 개 포함되어 있나 정도까지는 내신에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세상을 이루는 알갱이가 이런 것들. 쿼크가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 되고 양성자, 중성과 또 모이면 원자, 핵이 되고 이 원자, 핵에 전자가 붙었더니 원자가 되었구나. 이 원자가 세상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입자예요. 맞습니까? 자,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겠냐고요. 이 입자들이. 옛날에 우주는 한 점에 모여 있었다고 얘기해요. 지금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주는 커지고 있어요. 그럼 지금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주가 계속 커지고 있다면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과거로 계속 가면 우주가 점점점 쪼그라들겠죠. 쪼그라 계속 과거로 가다 보면 언젠가는 우주가 한 점에 모이는 순간이 있겠네요. 아주 먼 옛날 우주는 한 점에 모여 있었어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에 모여 있다가 어느 날 빵 터지면서 점점 팽창해갖고 지금처럼 됐고 지금도 계속 부풀어 오르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우주론? 이게 빅뱅 우주론이에요. 그러면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에 있었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태양만 해도 내가 태양을 압축시켜가지고 이렇게 한 탁구공 정도로 만들었다 생각해봐. 태양을 압축시켜가지고 온도와 압력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상상도 못하게 높을걸요? 근데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이 모여서 한 점에 있던 순간이었대. 온도와 압력이 어땠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높았을 거란 얘기예요. 그죠? 이 엄청난 초고온 초고밀도의 우주가 빵 터진 게 빅뱅이에요. 자 그러면 이 빅뱅이 일어난 게 지금으로부터 언제? 빅뱅이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 자, 이 숫자는 무조건 남기합니다. 니네 얼마나 통합과학이 문제가 치사하냐면요. 138억 년 전에 저 억자를 빼버려요. 138년 전. 그럼 대충 읽으면 138! 이게 맞다고 체크한다니까요? 잘 보셔야 돼요.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 한 점에 모여있던 우주가 빵 터져가지고 지금처럼 됐다. 이게 빅뱅 우주론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그때 당시에 우주는 어땠냐?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았어. 초고온, 초고밀도였을 거란 말이죠. 이걸 누가 주장했냐? 우주가 빅뱅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이제 가모프라는 학자가 주장했는데 이 가모프랑 상대되는 반대되는 주장을 했던 사람이 이제 여기 호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야 우주는 빅뱅으로 시작됐다 아니다 개소리다 이렇게 둘이 싸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주장한 우주론 내용이 쫙 있어요. 원래는 이게 예전에는 교육과정에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지금 빠졌어요. 얘네들의 우주론의 특징을 비교하는 게. 근데 어떤 학교들은 지금도 학습지에 얘를 넣어서 주는 학교가 있어요. 그럼 학습지에 이게 들어가 있으면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학교에 입학을 하면 학교에서 나오는 학습지를 저한테 다 갖고 오셔야 돼요. 만약에 교육과정에 없는데 학교에서 추가해드린 건 제가 다 해드릴 거예요. 문제도 다 뽑아드리고 알겠죠?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꼭 학습지 나오는 걸 갖고 오셔야 됩니다. 어쨌든 가모프라는 사람이 처음 빅뱅 우주론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처음엔 한 점에 있던 우주가 막 팽창을 해요. 팽창하면서 우주의 온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낮아져요. 그 다음 우주의 밀도는 당연히 낮아지죠. 얘가 부피가 커지는데 밀도가 낮아지죠. 그럼 우주의 크기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빅뱅 이후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의 온도는 하강, 밀도도 하강, 그리고 부피는 증가. 그럼 질량은요? 질량은요? 빅뱅 우주론의 느낌이 이거예요. 여기 위에도 그림이 있지만 자 우주에 예를 들어 물질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물질이 팽창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면서 빈 공간이 늘어나요. 얘가 또 팽창을 해요. 더 커지면서 또 이런 식으로 빈 공간이 늘어나요. 여러분 부피는 커져요. 당연히 온도는 낮아져요. 밀도 감소해요. 질량은요?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빅뱅 우주론은 우주가 팽창해도 질량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해요. 물질이 생겨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크기만 커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이게 빅뱅 우주론의 특징이에요. 오케이? 자, 지금부터 제가 빅뱅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요 35페이지 밑에 있는 요 내용은 이제 아까 제가 그려드린 요 그림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거니까 읽어보시기 바라고 36페이지로 가시면 138억 년 전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에 모여있던 순간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에서 빵 터졌습니다. 빅뱅이 시작됐어요. 자, 그러면 얘가 한 점에 모여있다가 빵 터져서 우주가 미친 듯이 막 팽창했을 거 아니에요? 우주의 팽창하는 속도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 팽창 속도가 빛의 속도예요. 얘 빛의 속도로 팽창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우주가 커진 거예요. 그러면 우주가 미친 듯이 커지니까 빅뱅 이후에 우주의 온도는 지금 어떻게 된다 그랬어? 낮아진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쨌든 빅뱅으로
지금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 물질들이 만들어지려면 뭐가 필요해? 가장 기본이 되는 알갱이, 기본 입자들, 쿼크와 전자 같은 가장 기본이 되는 알갱이가 있어야 이걸 모아서 양성자, 중성자도 만들고 원자, 핵도 만들고 나중에 원자도 만들고 이거 갖고 별도 만들고 행성도 만들고 아닙니까? 그래서 빅뱅이 처음에 빵 터졌어요. 터지고 나자마자 우주에 가장 먼저 뭐가 생겼어? 기본 입자, 쿼크와 전자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야. 빵 터져가지고 우주가 막 커지면서 이 안에 기본 입자들이 막 나타났어요. 제일 먼저 기본 입자가 생긴 게 첫 번째예요. 빵! 빅뱅 일어나자마자 기본 입자가 생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 입자는 누구? 쿼크와 전자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미친듯이 막 우주에 생겨나요. 자, 여러분, 쿼크가 만들어졌네요. 그럼 이제 뭘 만들 수 있어요? 쿼크를 모으면 뭐가 되죠? 양성자랑 중성자가 되죠. 쿼크가 생겼으니 이제 얘네를 묶어서 양성자, 중성자 만들 수 있네요. 작은 알갱이부터 큰 알갱이 순으로 만들어 간 거예요, 우주에서. 그래서 쿼크가 만들어졌네? 3개씩 묶으면 양성자, 중성자가 되겠지? 자, 얘는 업둘에 다운 하나, 얘는 업 하나에 다운둘, 이렇게 해갖고 우주에 양성자, 중성자가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우주에 처음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겼을 때 몇 대 몇의 개수비로 생겼게요? 쿼크 빠바바바박, 얘네들이 3개씩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가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개수비가 몇 대 몇으로 생겼게요? 얘네 처음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1대1 똑같은 비율로 처음엔 만들어졌었어요. 여기 보시면 양성자, 중성자 보입니까? 얘는 업 2개 다운 하나, 얘는 다운 2개 업 하나, 보이시죠? 이런 게 1대1로 만들어졌어요. 개수가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양성자는 플러스를 띄고 중성자는 전하를 띄지 않잖아요. 얘네 둘이 실제로 질량이 거의 똑같거든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요, 둘 중에 누가 아주 조금 더 무거워요. 누가 무겁게요? 양성자. 누구요? 중성자요. 중성자가 진짜 티도 안 날 만큼 조금 더 무거워요. 티도 안 날 만큼.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오냐? 이거 들어봤어요? 2는 델타 MC의 제곱. 이 식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있죠? 여러분이 이 식을 이용해서 뭘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의미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델타 M은 질량이에요. 질량 변화량. 그리고 E는 당연히 에너지고요. C는 빛의 속도, 광속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질량은 에너지로, 에너지는 질량으로 왔다리 갔다리가 가능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질량이 에너지로 변할 때 질량이 아주 쬐끔 줄어서 에너지로 바뀌어도 여기에 빛의 속도 얼마나 빠른지 알죠? 빛의 속도의 제곱이 곱해지면 에너지는 겁나게 많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질량 요만큼이 에너지로 바뀌면 나올 때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되어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즉, 질량이 요만큼만 에너지로 변해도 에너지는 이따만큼이 나와.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죠. 실제로 양성자와 중성자 중에 중성자가 진짜 티도 안 날 만큼 질량이 무겁거든요. 근데 지금 빅뱅 초창기, 우주 완전 초창기예요. 아직 우주가 엄청 뜨겁던 시절이에요. 그쵸? 양성자, 중성자가 서로 막 생겨났는데 얘네들이 지금 온도가 엄청 높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양성자가 중성자로, 중성자가 양성자로 막 서로 왔다리 갔다리 바뀔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양성자가 중성자로 될 때는, 자, 질량의 중성자가 조금 더 무겁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양에서 중으로 가려면 질량을 늘려야겠네요. 질량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얘를 늘리고 싶어요.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걸 질량으로 바꿔야 내 질량을 늘릴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근데 내가 질량을 에너지로 질량을 바꾸려면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흡수해야 질량이 조금 늘어나는 관계인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어쨌든 양에서 중으로 가려면요,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왜? 중성자가 조금 더 무거우니까. 질량을 늘리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서 질량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흡수하면 질량이 조금 늘어나요. 자, 반대로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가고 싶어요.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겠어요? 방출해야 돼요. 중성자가 조금 더 무겁거든요? 그러면 이 조금의 질량을 에너지로 바꿔서 방출하면 양성자가 될 수 있어요. 자, 질량 아주 조금이지만 이걸 에너지로 바꿔서 방출할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때는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요. 그런데 빅뱅 초창기는 우주가 뜨거웠어요. 뜨거웠다는 게 무슨 말이게요? 우주 전체의 에너지가 겁나 많았어요. 내가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가려면 에너지 엄청 흡수해야 되잖아요. 이때는 우주가 무지하게 뜨거웠기 때문에 흡수하고 싶은 만큼 다 흡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쉽게 갈 수 있었어.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가려면 에너지 방출이야 뭐 갖고 있는 거 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얘네들이 왔다리 갔다리가 아주 자유로웠어요. 그러니까 양성자 중성자 개수가 똑같았어요. 자, 근데 지금 시간이 가면서 우주가 어떻게 되고 있죠? 시간이 가면서 우주가 식어가고 있네요. 식어가고 있어요. 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우주가 식었어요. 양에서 중으로 가고 싶어. 에너지를 흡수하고 싶은데 우주가 너무 식었어. 흡수할 수가 있어 없어?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양에서 중으로 가요 못 가요? 점점 못 가기 시작한 거예요. 흡수가 안 돼요. 근데 중에서 양으로는 갈까요 못 갈까요? 버리는 건 가돼요. 흡수를 못하는 거지 버리는 건 쉬운 거예요. 그러면 양성자에서 중성자로는 점점 못 가기 시작해요. 근데 중에서 양으로는 계속 가요. 자, 중성자와 양성자 중에 누구 개수가 늘겠어요? 양성자 개수가 점점 늘어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이 밑에 있어요. 초기에는 중성자 개수가 비슷했어요. 근데 점차 누가 많아졌어요? 양성자가 많아졌어요. 자, 얼마나 많아졌냐? 이게 나중에 7대1까지 갑니다. 7대1까지 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주의 온도가 떨어져서 그래요. 우주의 온도가 떨어지니까 양에서 중으로 못 가고 중에서 양으로만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양성자 수가 중성자 수보다 7배 많은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자, 지금 빅뱅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보세요. 빵 터졌어요. 우주의 기본 입자 쿼크 전자가 바바바바박 생겨났어요. 그리고 이 쿼크 3개씩 묶어갖고 양성자 중성자 만들었어요. 개수 1대1이었는데 점점점 양성자 수가 늘어나면서 7대1까지 갔어요. 지금 빅뱅 이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게요? 10의 한 마이너스 6제곱초에서 마이너스 5제곱초. 아직 1초도 안 됐어요. 1초가 되려면 멀었어요. 빅뱅 빵 터지고 1초도 안 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봅시다. 양성자, 중성자 개수비가 7대1까지 왔어요. 어쨌든 양성자, 중성자 생겼잖아요. 자, 다음에 뭐 만들 차례예요? 양성자, 중성자 다음에 뭐 만들어야겠어요? 원자핵 만들 차례죠. 양성자, 중성자 묶어서 원자핵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원자 번호 1번이 누구예요? 수소죠. 근데 원자 번호 1번은 양성자가 몇 개예요? 1번이니까 양성자가 한 개. 여러분 원자 번호는 양성자 개수로 정한 거 알아요? 몰라요? 양성자가 한 개면 원자 번호 1번이에요. 양성자가 2개여야 원자 번호 2번이 되는 거고 3개 있으면 3번 되는 거예요. 그럼 수소는 원자핵 안에 양성자 하나 딸랑 있어요. 얘 중성자도 거의 없어요. 그냥 수소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에 전자 뺑글뺑글 돌리면 이제 이게 수소 원자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수소 원자핵은 그냥 양성자네요. 맞죠? 그럼 이미 수소 원자핵, 원자 번호 1번 수소 원자핵은 이미 만든 거나 마찬가지네요. 양성자가 만들어졌으면 수소 원자핵이 된 거지 뭐. 안 그래요? 그럼 이제는 어떤 원자핵을 만들어야겠어? 수소보다 크고 무거운 애들을 만들 차례죠. 수소는 이미 생겼으니까 제 양성자가 수소 원자핵이니까 이제 원자 번호 2번, 3번, 4번 이거 만들어야 될 차례다 이거예요. 원자 번호 2번 누구야? 헬륨이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이제부터 원자 번호 2번 헬륨의 원자핵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우주에 양성자는 생긴 상태예요. 중성자도 생겨 있어요. 지금 우주가 엄청 온도가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무지하게 뜨거운 상태거든요. 얘네들 막 미친 듯이 운동 중이에요. 지금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땅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될 수 있게요? 결합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우주가 너무 식었어. 너무 차가워. 이거는 우주가 겁나게 뜨거울 때만 가능한 거예요. 어쨌든 이때 당시엔 됐어요. 그래서 양성자랑 중성자가 빵! 자, 여러분, 얘 원소 무슨 이름이 뭐예요? 무슨 원소예요, 쟤? 양성자가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죠.
원자 번호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제 수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수소는 얘지만 가끔가다 이런 수소도 있어요. 이때 당시엔 우주가 너무 뜨거워서 이렇게 합쳐져 갖고 이런 수소도 가끔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얘도 수소예요. 양성자만 하나 있으면. 물론 중성자가 하나 더 있어서 이름이 얘랑은 달라요. 얘네 중수소라고 하는데. 자 어쨌든 얘가 있다가 여기에 여러분 중성자가 하나 더 와서 붙을 수도 있잖아요. 막 돌아다니다가 중성자가 하나 빵 또 충돌을 해갖고 하나 더 붙었어요. 지금은 택도 없지만 이때 당시엔 됐어요. 뜨거우니까. 자, 얘 수소예요 아니에요? 수소예요. 양성자만 하나 있으면 다 수소예요. 근데 중성자가 2개 붙어 있잖아요. 우리 이거 뭐라 그러냐면 삼중수소라 그래요. 아니 2개인데 왜 삼중이에요? 얘는 이중수소, 얘는 삼중수소인데 이자를 생략한 거예요. 알겠죠? 얘 삼중수소.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누가 와서 붙을 수도 있어요. 양성자가 하나 또 와서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 얘 누구예요? 얘 원자 번호 몇 번? 헬륨이네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빵빵빵빵 붙으면서 헬륨이 만들어진 거예요. 됐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여기에 먼저 양성자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 이런 애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얘 수소예요 헬륨이에요? 헬륨이에요. 근데 헬륨도 이렇게 양성자가 하나짜리도 있고 2개짜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여기에 중성자 하나 더 붙으면 우리가 진짜 아는 헬륨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양성자 중성자가 빵 충돌하고 여기에 중성자도 와서 붙고 양성자도 와서 붙고 막 이러다 보니까 헬륨까지 된 거예요. 자, 선생님 그러면 여기에 양성자 더 붙으면 원자 번호 3번도 되고 4번도 되고 5번도 되겠네요?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왜요? 여러분 빅뱅 때는요 딱 여기 헬륨 원자 핵까지 만들고 그 다음을 못 만들었어요. 왜 못 만들었을까요? 네, 이게요 얘네가 와서 계속 붙으려면 온도가 겁나 높아야 되는데 이미 이때쯤 우주가 너무 식은 거예요. 더 붙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주 때 빅뱅 초기에 헬륨 원자 핵까지 만들고 끝났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아 좋아요. 요 헬륨 원자 핵까지 만들어진 이 순간 지금 빅뱅 이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10분이나 됐어요? 얼마 지났어요? 3분 지났습니다 여러분. 빅뱅 이후 3분째 딱 되면서 요 헬륨 원자핵까지 만들었어요. 더 무거운 원자핵은 지금 이제 못 만들어요. 이미 우주는 그러기엔 너무 식어버렸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까지 만들어지는데 빅뱅 이후 시간이 얼마? 3분 지났습니다. 수소 원자핵은 이미 양성자 만들어지면서 만든 거고요. 헬륨 원자핵 원자 번호 1번 만들었으니 2번 만들어야지 거기까지가 3분 걸렸고요. 2번 만들고 이제 끝난 거예요. 더 무거운 거 못 만들었어요. 아니 그럼 원자 번호 3, 4, 5, 6, 7, 8은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나중에 우주에 뭐가 생기면서? 우주에 별이 생기면서. 별 겁나 뜨겁죠? 별이 생기면서 이 별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 안에서 원자 번호 3, 4, 5, 6, 7, 8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빅뱅으로는 헬륨이 끝이었어요. 알겠죠? 빅뱅으로 만든 건 수소 헬륨이 끝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우주가 온도가 계속 낮아졌기 때문에 헬륨 원자핵보다 무거운 것은 만들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나중에 별에서나 생기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원자핵까지 일단 만들었어요. 어찌됐든. 원자핵까지 만들었으면 그 다음엔 뭐 만들 차례예요? 여러분, 쿼크 모아서 양성자, 중성자 만들었어요. 양성자, 중성자 모아서 원자핵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뭐 만들 차례예요? 핵만 만들면 돼요? 이 핵에다가 전자 붙여서 뱅글뱅글 돌게 만들어서 뭐까지? 원자까지 만들어야 이걸 갖고 별도 생기고 뭐 할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지금 원자핵은 수소하고 헬륨 원자핵까지는 만들어놨죠? 그 다음, 야, 여기 붙여서 돌릴 전자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무슨 소리야? 기본 입자 이미 전자 만들어서 우주에 지 멋대로 돌아다니는 중이에요. 그럼 원자핵 만들어놨죠? 전자 이미 처음에 만들었죠? 2개 붙여서 돌리기만 하면 원자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요 원자핵하고 전자 만들어 놓은 거 붙여서 돌리는데 시간 얼마 걸려요? 자,
페이지에 있습니다. 붙여서 돌리는데 시간 38만 년 걸립니다. 원자 핵까지는 3분 만에 만들었어요. 원자 핵까지는 3분 만에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어 놓은 원자 핵에 전자 붙여서 뺑글뺑글 돌리는데 38만 년이 걸려요. 아니 왜?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이유는 여러분, 원자 핵과 전자는 왜 붙어 있는 거예요? 왜 전자가 도망 못 가고 여기서 도는 거예요? 얼레리? 왜 도망 못 가고 도는 거예요? 야! 원자 핵이 플러스, 전자가 마이너스. 얘가 얘를 땡길 거 아니야. 풀마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 맞아요? 자, 그런데 원자 핵이 자 전자를 붙여서 돌리고 싶어요. 우주에 있는 전자를 붙잡으려고 해. 근데 이때 당시 우주의 온도가 물론 헬륨 원자 핵보다 더 무거운 원자 핵을 만들 만큼 뜨겁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에 비하면 겁나게 뜨거웠단 말이야. 아직 덜 식었어요. 3분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온도가 높으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거 알고 있습니까? 이때 당시 전자는 미친 듯이 운동 중이었어요. 자, 원자 핵이 전자를 붙잡고 싶어요. 잡을라 하면 이 자식이 도망가고 잡을라 하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붙잡으려면 전자 운동이 좀 애가 둔해져야 붙잡을 거 아니야. 얘를 붙잡을 수 있을 만큼 우주가 식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게 38만 년 걸렸어요. 알겠습니까? 너무 뜨거워갖고 얘가 너무 빠르니까 못 잡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38만 년 전까지는 우주에 원자핵과 전자가 따로따로 지멋대로 돌아다니다가 38만 년쯤 되니까 이제 우주가 어느 정도 적당히 식은 거지? 원자핵이 전자를 붙잡을 수 있을 만큼 그 온도가 몇 도였냐?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별표를 제가 5개 쳐드리겠어요. 38만 년이나 지나서 우주가 많이 식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주의 온도가 3000켈빈, 3000켈빈, 3000켈빈이면 몇 도예요? 우리 지난주에 온도 배웠잖아요. 3000켈빈이면 몇 도쯤 돼요? 높긴 높아요. 0켈빈이 마이너스 273도거든요. 그래서 이거 켈빈을 도시로 고치려면 273을 빼면 돼요. 그러면 3000켈빈이면 273을 빼가요? 한 2700도? 2700도쯤 된 거야, 우주의 온도가. 여러분, 현재 우주의 온도가 몇 도인지 알아요? 현재 우주의 온도? 지금 우주의 온도가 약 3켈빈이거든요. 3켈빈이면 영하 270도예요. 지금 영하 270도. 저때 2700도였어요. 38만 년 동안 식은 게 그나마 2700도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이제 3000켈빈인 거. 근데 그게 엄청 많이 식은 거예요. 우주로 치면 되게 많이 식은 거예요. 그래서 한 2700도쯤 되니까 아, 이제는 전자를 붙잡을 수 있겠다 이러면서 원자가 형성된 거죠. 그러면 이전까지는 어떤 상태였냐? 그림 없나, 그림? 여기 있네요. 자, 아직 원자핵이 전자를 못 잡았던 시절. 저 원자핵 따로 전자 따로 막 돌아다니던 이 시절에는 어땠냐면 우주의 원자핵과 전자가 꽉 차 있었어요. 자, 근데 이때 빛이 있었어요. 빛은 원래 뭐 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직진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일자로 가고 싶어요. 자, 빛은 직진을 하고 싶은데 여기 전자들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전자가 마이너스를 띠잖아요. 빛이 전자에 충돌을 하면 이렇게 직진을 못해요. 그래서 빛이 직진하고 싶은데 우주의 전자가 꽉 차 있으니까 이쪽 전자에 꽝 부딪혔죠. 저쪽 전자에 꽝 부딪히고 꽝꽝꽝 직진을 못한 거야. 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때 당시까지는 우주가 불투명했어요. 지금은 우주가 투명하잖아요. 하늘을 보면 쫙 뚫려 있잖아요. 그때는 우주가 불투명해요. 뿌연 수프처럼. 빛이 직진을 못해. 그래서 이때까지는 불투명한 우주였어요. 원자 형성 전까지는. 왜? 원자핵과 전자가 우주를 막 꽉 채워서 빛이 직진을 못했거든요. 그랬는데 자, 38만 년이 돼갖고 우주가 그나마 많이 식었어. 3000켈빈 됐어. 원자핵이 전자를 붙잡았더니 전자들이 다 원자핵 주변에서만 돌기 시작해서 우주의 빈 공간이 많아졌어. 몰린 거예요, 얘네가 한쪽으로. 우주의 빈 공간이 많아졌어. 빛이 봐봐요, 어떻게 하고 있나. 직진을 하기 시작했네요. 이때부터 우주가 어떻게 됐어? 투명해졌어요. 우주가 투명해졌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리고 이때 빈 공간이 많아졌다. 직진해야지. 자, 이때 풀려나서 직진을 시작한 빛은 지금도 우주를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우주 온도가 3000켈빈이었으니까 이 빛도 되게 에너지가 높았어요. 지금 우주 온도 얼마라고요? 3켈빈, 영하 270도. 얘네가 우주를 떠돌아다니다가
우주의 온도가 떨어지면서 이 빛들도 에너지가 뚝뚝뚝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빛은 에너지가 낮으면 뭐가 바뀐다? 파장이 길어진다. 이때 3000켈빈이었던 이 당시는 우주 빛이 막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빛이 직진해야지 우주를 막 돌아다니는데 우주가 식어가. 같이 식어. 에너지가 같이 떨어져. 얘가 점점점 파장이 이렇게 길어져서 지금은 엄청 파장이 긴 빛이 돼서 우주를 유령처럼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이 빛이 우주에 실제로 존재하는데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이름을 붙여줬어요. 뭐라고? 우주 배경 복사다. 이 우주 배경 복사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우주의 원자가 만들어지던 시절. 빅뱅 이후 몇 년? 38만 년째? 전자 사이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그 빛이에요. 지금도 우주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름은 우주 배경 복사. 자, 그래서 원자가 만들어지고 나서 얘네들을 이용해갖고 나중에 별도 생기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빅뱅 우주론, 처음에 빅뱅 터져서 쿼크 전자 생기고 양성자 생기고 핵 생기고 원자 생기고 이걸 연구한 사람이 가모프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과정을 누가 가서 봤어요? 원자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됐다, 누가 이거 봤냐고요? 못 봤어요. 그러면 야, 내가 연구해봤더니 이렇게 우주가 탄생한 것 같아.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가. 누가 가서 본 게 아닌데. 그래서 가모프가 생각했어. 어라? 분명히 내 연구대로라면 38만 년째 이렇게 원자가 만들어진 건데. 그리고 원자가 만들어졌을 때 이 빛들이 분명히 풀려났겠지? 직진을 하기 시작했겠지? 얘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면 우주에 지금도 있을 거야? 자, 그걸 우주 배경 복사라고 이름 붙여야지. 우주에 지금도 있다면 이걸 발견할 수도 있겠네? 발견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근데 발견을 못했어요. 왜 발견을 못했냐?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얘가 지금 우주가 식어가지고 에너지가 어떻게 됐어? 겁나 약해졌잖아요. 이걸 잡아낼 수 있는 그때 당시 기술이 없었어요. 너무 약하니까 못 찾은 거야. 그래서 가모프가 예언을 해요. 야, 내가 지금 이걸 못 찾았는데 이거 분명히 있어. 기술이 나중에 발전하면 이 우주 배경 복사 나중에 발견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예언했냐면 지금 우주 온도가 이 정도 되거든? 이 우주 배경 복사 지금 파장이 한 요 정도 몇 센치 정도의 에너지를 가진 배경 복사 진짜 있을 거야 예언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발견이 돼요.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실제로 발견이 되면서 야 봐봐, 내가 이거 있을 거라 그랬는데 진짜 있잖아. 무슨 얘기야? 내가 지금까지 연구한 거 사실이야. 이게 지금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누가 가서 본 게 아니잖아? 내가 있다 그랬는데 진짜 있지? 야 봐봐, 내가 지금까지 말한 거 진짜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존재한다는 것, 여기 있네요. 우주 배경 복사가 존재한다는 것. 요 뒤로 가서 제가 없어. 우주 배경 복사가 존재한다는 것, 이게 빅뱅 우주론의 증거 1번이에요. 빅뱅 우주론의 증거 1번. 실제로 있구나. 그리고 이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한 사람,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두 명의 과학자가 같이 발견했는데 이 두 사람은 이걸 발견하면서 노벨상을 타요. 이 빅뱅 우주론이 사실이라는 걸 이 사람들이 증명을 한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 두 사람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되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요게 빅뱅 우주론의 증거 1번. 자,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 이게 우주 배경 복사 이게 사진 찍은 거예요. 보입니까? 우주의 모든 방향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주 배경 복사가 지금 되게 약해졌다 그랬잖아. 파장이 길어져갖고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색깔로 바꿔놓은 게 지금 이거예요.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우주에 아까 양성자, 중성자 생겼을 때 처음에는 개수비가 1대1이었는데 나중에 7대1까지 갔던 거 기억해요? 그쵸? 양성자는 중성자로 못 갔지만 중성자가 양성자로 올 수 있었기 때문에 늘었잖아요, 양성자가. 7대1까지 간 순간 여기서 이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비가 7대1? 그러면 이 상황이에요. 양성자 7개당 중성자 하나, 또 양성자 7개당 중성자 하나, 이렇게 있었던 비율이라는 거죠, 우주에. 자, 이때 헬륨 원자핵을 만들 거예요. 어차피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가 그냥 수소 원자핵이죠.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에 중성자 2개가 있어야 헬륨 원자핵이 되죠. 자, 이렇게 묶어야 하나의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질 수 있네요. 그럼 잘 봐요. 헬륨
헬륨 원자핵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수소 원자핵은 몇 개가 남아요? 12개가 남는 관계죠. 그럼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가 12대 1로 우주에 만들어져야 되네요. 이론적으로라면 맞죠? 근데 이게 개수로는 12대 1인데 질량으로는 수소 하나 질량이 1이라 치면 헬륨 원자핵 하나 질량은 그거의 4배. 왜냐면 양성자, 중성자가 어차피 거의 질량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헬륨 원자핵이 수소 원자핵 질량의 4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질량비로는 몇 대 몇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당 질량비는 1대 4. 근데 개수비로는 12대 1이야. 그럼 전체 질량비로는 12대 4가 나오는 거죠. 12대 4 얼마예요? 3대 1이네요.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3대 1. 아까 기억나요? 사실은 그 가모프라는 사람, 빅뱅 우주론 만든 사람이 여기까지 생각했어요. 분명히 내 계산대로 보니까 양성자, 중성자 개수비가 7대 1까지 갈 것 같아. 7대 1까지 갔다면 수소와 헬륨 원자핵이 12대 1의 비율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질량비로는 분명히 12대 4, 3대 1이 될 수밖에 없네? 우주의 수소와 헬륨 질량비가 분명히 3대 1이 나올 수밖에 없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우주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일 거라고 또 예언을 했어요. 이것도 증명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 기술이 딸려서 이 사람이 또 증명을 못 해가고 또 예언을 하죠. 야, 분명히 우주의 수소와 헬륨 질량비 3대 1이다. 그래놓고 나중에 이게 증명돼요. 뭘로? 별빛의 스펙트럼을 연구하는 기술이 생긴 거예요. 스펙트럼 연구해봤더니 이별도 저별도 요별도 진짜 다 3대 1인 거예요. 와, 우주 정말 수소와 헬륨 3대 1이구나. 증명됐네요. 야, 내가 3대 1이라 그랬는데 진짜 3대 1이잖아. 우주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인 요거 빅뱅 우주론의 증거 2번이 돼요. 이게 왜 증거가 됐는지 생각해봐요. 가모프가 야, 이럴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진짜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된 거죠. 예측했는데 사실이었던 거야.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우주 배경 복사 있을 거야? 진짜 있어. 우주의 수소와 헬륨 질량비 3대 1일 거야. 와, 진짜 3대 1이야. 내가 주장한 거 사실이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빅뱅 우주론이에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문제 푸실 때 뭐 딱히 어려우실 만한 건 없고요. 1번 가지요. 원자는 중심에 무슨 전하? 플러스 전하를 띈 양성자와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로 이루어진 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핵은 플러스죠. 그리고 이 주위에 마이너스를 띤 전자가 있는데 원자는 전기적으로 뭐예요? 중성이에요. 왜냐고 물어보면 양성자예요. 원래 정확하게는 이렇게 써요. 양성자 혹은 원자핵도 좋아요.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 둘 다 맞아요. 양성자의 플러스 전하량과 혹은 그리고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기 때문이다. 원래 이렇게 쓰셔야 돼요. 양성자 대신 원자핵으로 쓰셔도 되고요. 어쨌든 풀마가 같아서 중성이야 라고 쓰시면 되고. 자, 물질을 구성하는 아까 기본 입자에 누구 들어가죠? 전자와 쿼크예요. 쿼크와 전자. 근데 쿼크가 다시 6종류가 있고 사실은 기본 입자에서 전자만 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자, 뮤온, 타우, 전자, 중성입자 여기도 또 6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중에 전자 하나만 배우는 거예요. 자, 양성자와 중성자는 어떤 쿼크가 결합한 거냐? 양성자는 업이 2개, 다운이 하나. 아니면 위 쿼크, 아래 쿼크 이렇게 쓰셔도 돼요. 업둘 다운 하나고. 중성자는 업이 하나에 이렇게 쓸게요. 업이 하나에 다운이 둘이야. 사실은 이제 계산도 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개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다 3개씩 모인 거야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빅뱅 이후. 빅뱅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만 생겼다고요? 터졌다고요? 138억이에요. 억 빼먹으면 안 돼요. 138억 년 전에 빵 터졌어요. 가장 먼저 기본 입자가 빠바박 생겨났습니다. 쿼크와 전자가 막 빠바박. 그 중에 누구끼리 이제 결합을 할 거야? 쿼크끼리 막 붙을 거예요. 그래서 쿼크가 3개씩 붙으면 뭐가 될 수 있어? 양성자도 되고 중성자도 되고. 그리고 양성자, 중성자가 생겼으면 그 다음에 얘네를 또 묶으면 핵이 될 수 있는데 원자 핵이 된 게 시간으로 빅뱅 이후 3분.
핵 만들어진 시간은 외워야 돼요. 빅뱅 후 3분째 수소와 헬륨 원자 핵까지 만들었어요. 하지만 헬륨보다 무거운 건 이제 못 만들어요. 우주가 이미 너무 식었어. 그러면 핵 만들었으면 이제 원자 만들 차례죠? 핵에 전자 붙여야 돼요. 붙이는데 몇 년 걸려요? 38만 년. 이 두 시간은 100% 시험에 나와요. 원자 핵 만든 시간, 원자 만든 시간. 2시간 꼭 외워야 돼요. 38만 년 걸려요. 이때 당시 온도가 이제 충분히 식었거든요. 얼마만큼? 3000켈빈만큼. 이게 많이 식은 거예요. 3000켈빈만큼 식어서 드디어 수소와 헬륨 원자가 생겼고요. 핵에 전자 붙인 거죠. 그러면서 우주가 투명해졌어요. 드디어. 그 전까지는 빛이 직진을 못해서 불투명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한 10억 년쯤 지나면 별과 은하가 생긴대요. 이거 뭐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 빅뱅 우주론의 증거 1번. 우주 배경 복사가 진짜로 있었구나. 우주 배경 복사. 이게 단순한 증거가 아니에요. 있었다고 예언했는데 진짜 있었기 때문에 증거가 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증거는 수소와 헬륨에, 여러분 이걸 서술형으로 혹시 이게 문제에 나오면 쓸 때요. 그냥 수소 대 헬륨 이렇게 쓰지 말고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꼭 표시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3대 1이라는 것. 3대 1이라고 예언했는데 진짜 3대 1이었던 거. 이게 왜 질량비를 꼭 표시해 줘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비를 몇 개나 배웠는지 봐요. 처음에 양성자, 중성자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개수비가 1대1인데 시간이 흘러서 7대1까지 갔고 여기서 원자핵이 만들어지면서 수소와 헬륨의 원자핵 개수비는 12대1, 질량비 3대1. 지금 개수비와 질량비가 막 짬뽕돼 있어요. 이거 진짜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개수비인지 질량비인지 함정에 100% 나와요. 잘 봐요. 알겠죠? 그래서 꼭 질량비라고 콕 집어 써줘야 돼요. 자, 우주 배경 복사는 언제 만들어진 거야? 원자 만들어질 때 우주 온도 3000켈빈일 때, 우주 온도 3000켈빈일 때 만들어져서 팽창과 함께 파장이 점점 어떻게 되는 빛? 길어진 빛. 그래서 지금은 되게 파장이 너무 길어져서 아주 약한 빛이 돼요. 빛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우주에 이제 전파의 형태로 돌아다니고 있는 파장이 길어졌고 현재 우주의 온도는 약 3켈빈, 정확하게는 2.7켈빈인데 3000켈빈일 때 만들어져서 지금 3켈빈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도 그만큼 파장이 길어졌죠. 3켈빈에 해당하는 파장을 갖고 있어요. 우주 온도랑 똑같아요. 자, 얘는 이거 잘 봐요.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이 우주 배경 복사는 38만 년째에 풀려나면서 전자들 사이에 갇혀있다가 풀려나면서 우주 모든 방향 사방으로 퍼졌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들어와요. 여러분이 그 TV에 공중파 있잖아요. 공중파 TV에 한 새벽 2시, 3시 틀어보면 어떤지 알아요? 지금은 안 나오나? 그 정규 방송이 끝나면 TV가 끊겨요. 알아요? 이 화면 조정? 이 화면 조정 시계 1%는 우주 배경 복사예요. 우주에서 온 전 우주에 우주 배경 복사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현재도 유령처럼. 얘네가 지구로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 지구로 들어오는 우주 배경 복사가 전파로 잡혀요. 그 중에 이제 걔네가 있어요. 그럼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거의 같은 세기, 완전 똑같진 않고요. 거의 균일한 세기로 지구를 향해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찾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나중에 전파 연구하다가 우연히 찾은 거예요. 거의 같은 세기로 지구를 향해 들어오고 있고요. 여러분, 원자 핵 만들어진 게 몇 년이라고요? 몇 년도 아니죠. 3분. 핵은 3분. 근데 원자는 38만 년. 왜 이렇게 오래 걸렸다 그랬어요? 전자 붙잡으려고 식을 때까지 기다린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걸 좀 유식한 말로 바꿔봅시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니?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할 수 있을 만큼 우주의 온도가 낮아져야 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설명해요. 낮아져야 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결합이 안 됐어. 왜? 전자가 겁나 빨라. 그래서 식을 때까지 기다렸어. 이 얘기죠.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할 수 있을 만큼 우주의 온도가 낮아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자, 우주 생성 초기, 완전 초기, 양성자, 중성자 개수비 몇 대 몇? 1대1이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점점점 어떻게 됐어? 7대1. 이것도 얼마나 문제가 치사한지 알아요?
양성자, 중성자가 7대 1이잖아요. 선지에 이렇게 나와요. 우주에 중성자와 양성자의 비가 7대 1까지 갔다. 그럼 중성자가 앞에 나오면 비도 뒤집어줘야 되죠. 1대 7. 이따위로 준단 말이에요. 비율은 항상 순서가 진짜 나와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꼭 잘 봐야 돼요. 개수빈지 질량빈지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7대 1까지 변화였고요. 여기서 이제 원자 핵을 만들면서 수소와 헬륨 원자 핵이 아까 몇 대 몇의 개수비로 만들어졌어요. 얘 하나 만들어질 때 수소 원자 핵 몇 개씩 남았었어요. 12개씩 남았던 거 기억해요? 개수비로는 12대 1. 근데 이게 수소 원자핵 1개,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비가 1대 4이기 때문에 전체 질량비로 치면 12대 4, 즉 3대 1이 된 거죠. 이거 봐봐요. 수소와 헬륨도 개수비로는 12대 1이에요. 근데 이걸 질량비로 하면 3대 1. 근데 질량비 3대 1인 게 빅뱅 우주론의 증거예요. 왜냐? 스펙트럼으로 연구하면 질량비가 나오거든요. 알겠습니까? 이해했어요? 이 비, 개수비인지 질량비인지 숫자 다 외워야 돼요. 진짜 대빵치사하게 나와요, 문제. 자, 그 다음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점점점 무거운 알갱이를 만들 수 있어요. 물론 헬륨까지밖에 못 만들었지만 어쨌든 점점점 무거운 걸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자, 빛이 분광기를 통과할 때 나누어지는 띠? 스펙트럼이에요. 이걸로 별을 연구해요. 스펙트럼. 근데 스펙트럼도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이것도 말장난 조심하라 그랬죠. 자, 보세요. 고온의 물체에서 고온의 물체 주변에서 가열된 기체. 끝까지 읽어야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 고온의 물체 주변에서 가열된 기체. 자, 이걸 짧게 바꿔보면 고온의 기체. 고온의 기체에서 특정 파장만 방출해. 무슨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이에요? 방출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이에요. 뜨거운 기체인데 특정한 빛만 내.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고온의 물체, 모든 빛 다 내는 스펙트럼. 이게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충 고온의 물체까지만 끊어 읽으면 얘를 연속 스펙트럼으로 착각해요. 잘 봐요, 끝까지. 그 다음, 원래는 여기서 나왔는데 중간에 저온을 한번 지나갔어. 그러면 뭐가 돼요? 흡수돼갖고 검은 선이 나와요. 그게 흡수 스펙트럼. 구분하겠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오케이? 말장난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거. 자, 그리고 여기서 어떤 스펙트럼이 나올지 한번 구분해 볼까요? 별빛. 자, 원래 별빛은 무슨 스펙트럼이에요? 원래는 연속이에요. 근데 얘가 저온의 기체를 통과했대요. 그럼 무슨 스펙트럼이 되는 거예요? 흡수 스펙트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별 주위에서 가열된 고온의 기체. 그냥 뜨거운 기체죠. 뜨거운 기체가 바로 냈어요.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뜨거운 기체라고 나오면 방출이에요. 백열전구나 별에서 바로 나왔어. 이게 연속이죠. 괜찮죠? 별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알 수 있는 것. 1번 별을 정확하게 별의 대기인데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 이거는 선의 위치, 개수, 색깔 뭐 이런 걸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원소의 제가 양이라고 표현했는데 보통 원소의 질량비 혹은 원소의 밀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우주에서 수소, 헬륨 질량비가 3대 1이잖아요. 그게 왜 빅뱅 우주론의 증거예요? 3대 1인 게 왜 증거야? 가모프 아니면 빅뱅 우주론에서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름까지 뭐 되었다면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이미 예측을 했기 때문이에요. 예측한 수소, 헬륨 질량비 3대 1이 실제로 증명되었기 때문이죠. 이 증거의 핵심은 3대 1이다가 아니라 예측을 했는데 진짜였다. 그래서 증거가 됐다. 인 거예요. 우주 배경 복사도 마찬가지고. 알겠죠?